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천륜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두 부모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슴으로 품어야 비로소 부모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 갓 태어난 핏줄을 눈밭에 버린 비정한 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생명을 자신의 피보다 더 진한 눈물로 키워낸 가난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엇갈린 운명 속에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상업의 중심지 개성. 이곳에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거상, 최만석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갈 정도로 재물이 넘쳐났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미신을 광적으로 맹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최만석의 안방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혼인한 지 10년 만에 얻은 귀한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대감마님, 경아드리옵니다. 고추입니다. 아주 튼실한 아드님이십니다. 집안 하인들이 모두 달려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최만석의 입도 귀에 걸렸습니다. 그는 당장 사랑방에 모셔둔 용한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도사님을 모셔라. 내 아들의 사주를 보아주게. 장차 정승 판서가 될 상인지 아니면 나를 이어 조선 제1의 거상이 될 상인지 말이야.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점쟁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점쟁이는 부들부들 떨며 최만석에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대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보통이 아니라니? 이 아이는 타고난 기운이 너무나 강합니다. 제왕의 기운을 타고났으나 그 기운이 아비인 대감과 상극입니다. 상극이라니? 한 하늘에 두 태양이 뜰 수는 없는 법. 이 아이가 자라나면 반드시 아비의 기운을 모조리 잡아먹고 이 집안의 주인이 되려 할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면 대감이 죽고 대감이 살려면 아이를 쳐내야 합니다. 최만석은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거대한 부와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 빼앗긴다니. 탐욕에 눈이 먼 최만석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안 되지. 그건 안 될 말이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 목숨이 붙어 있어야 재물도 있는 법. 그날 밤 최만석은 갓난아이가 잠든 강보 속에 애군을 막는 부적을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처리해라. 예, 대감마님, 처리라니요? 설마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다. 아주 멀리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갖다 버려라. 내 운이 닿으면 너희들도 끝이야. 서둘러.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짓달 밤. 하인은 죄책감에 차마 아이를 강물에 던지지는 못하고 인적 드문 시골 장터 구석, 낡은 거적대기 밑에 아이를 숨겨두고 도망쳤습니다. 아이는 살려달라는 듯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매서운 바람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장터 끝자락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그곳에는 늙은 부부 박노인과 팽댁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자식 하나 없이 국밥 장사를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영감, 오늘따라 바람이 매섭소. 쌀독도 바닥을 보이는데 내일 장사할 미천이나 있으려나 모르겠소. 허허, 산입에 거미줄 치겠소? 날이 밝으면 내가 산에 가서 나무라도 더 해오리다. 박 노인이 근심 어린 얼굴로 문을 열고 나간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으앙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박노인은 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적대기를 들춰본 순간 기겁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여보, 얼른 나와보구려. 여기 핏덩이가 있어. 뭐라고요? 세상에 어떤 천벌 받을 놈이 이 엄동설 안에. 아이고 불쌍해라. 팽댁은 얼어붙은 아이를 품에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젖동량을 할 곳도 먹일 우유도 없었습니다. 영감, 애가 배고파서 웁니다. 이대로 두면 굶어 죽겠소. 쌀뜨물이라도 끓여야. 기다려보시오. 내가 옆집 점순네 가서 암죽이라도 좀 얻어오리다. 박노인은 체면도 버리고 한밤중에 이웃집 문을 두드려 암죽을 얻어왔습니다. 따뜻한 미음이 들어가자 파랗게 질려가던 아이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잠들자 팽댁은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 이것 보오. 이리도 고운 아이를 우리가 키웁시다. 하늘이 우리에게 자식이 없음을 알고 보내주신 게요. 그래요, 임자. 비록 국밥 국물에 말아 키울지언정 내 이놈을 굶기지는 않으리다. 이름은 복이 덩어리째 굴러들어왔으니 복동이라 합시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는 복동이라는 이름을 얻고 가난하지만 따뜻한 국밥집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쉬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박노인 부부가 워낙 심성이 고운 탓에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밥을 퍼주고 외상값은 받지도 못하니 장사를 할수록 빚만 늘어갔지요. 복동이가 5살이 되던 해 국밥집은 결국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휴, 영감. 쌀가게 김씨가 외상값 안 갚으면 더는 쌀을 안 준다 합디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오. 박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텅 빈 국밥 그릇만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젓가락으로 숫자를 세고 있던 5살 복동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는 국밥에 소금을 더 넣으세요. 응? 그게 무슨 소리냐? 복동아, 소금은 비싸서 아껴 써야 한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밥은 너무 싱거워요.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와서 짭짤한 걸 찾는데 싱거우니까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김치가 소금보다 더 비싼데 차라리 국에 간을 맞춰주면 김치를 덜 먹어서 이문이 남아요. 박노인은 깜짝 놀라 복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허, 이 녀석이. 그래, 내 말이 일리가 있구나. 복동이의 훈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내일은 장날이 아니니까 고기를 많이 삶지 마세요. 대신 장터 입구 쪽에 솥을 걸어두세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 코를 자극하게요. 복동이의 말대로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따라 국밥 냄새가 기가 막히는데 국물이 아주 진국이야. 김치도 딱 알맞고. 아줌마 여기 한 그릇 더. 팔이 날리던 가게에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날씨, 요일, 심지어 손님들의 옷차림만 보고도 그날 팔릴 양을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재고는 남지 않았고 이문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하루는 비단 장수가 와서 국밥값을 깎아달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노인이 어쩔 줄 몰라 하자 복동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국밥 한 그릇에 들어간 정성이 얼마인데 깎으려 하십니까? 대신 제가 셈을 봐드릴게요. 아저씨가 가져온 비단 10필에 닷돈씩 팔면 손해입니다. 저기 윗동네에서는 7돈을 쳐준답니다. 뭐라?
내 녀석이 그걸 얻지 않으냐? 아까 지나가는 보부상 아저씨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윗동네에 혼사바람이 불어서 비단값이 뛰었대요. 비단 장수는 복동이의 말에 무릎을 탁 치며 국밥값을 2배로 내고 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기 저장터 국밥집에 5살 난 신동이 있는데 그 아이 말만 들으면 떼돈을 번다며 죽은 가게도 살려내는 꼬마 도깨비라던데 복동이의 명성은 산 넘고 물 건너 개성상단의 최만석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만석은 무리하게 인삼밭을 사들였다가 흉작으로 큰 손해를 보고 전전긍긍하던 차였습니다. 뭐라? 5살짜리가 망해가는 국밥집을 대박집으로 만들었다고? 그런 신통한 놈이 다 있어? 예, 대감마님. 아주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합니다. 당장 가서 그 아이를 확인해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쓸만하면 데려와야지. 최만석은 하인 하나만 대동하고 평범한 선비처럼 변장한 채 박 노인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가게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을 돕고 돈통을 정리하는 꼬마 아이 복동이가 보였습니다. 어서 옵시오. 여기 뜨끈한 국밥 2그릇이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최만석은 복동이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세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놈 보게. 엽전을 세지도 않고 무게만으로 얼마인지 알아맞히는구나. 타고난 장사꾼이야. 그런데 복동이가 땀을 닦으려 저고리 앞섭을 풀어 헤친 순간 최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복동이의 목에 걸린 낡고 색바랜 놀이개 하나. 그것은 5년 전 자신이 아이를 버릴 때 액막이용으로 넣어두었던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바로 그 놀이개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 놀이개는. 최만석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점쟁이 놈이 틀렸어. 아비의 기운을 잡아먹을 놈이라더니 제놈 스스로 일어설 제목이 아닌가. 아니지, 내가 요즘 사업이 기운 이유가 다 저놈 때문이었어. 저놈이 내 복을 가지고 나갔으니 내가 망해가는 게야. 저놈은 내 아들이다. 내가 버린 내 복덩어리야. 탐욕에 눈이 뒤집힌 최만석은 그 길로 박 노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금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쨍그랑. 금덩이가 국밥 그릇 옆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이 금덩이를 줄 테니 저 아이를 내게 넘기시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넘기다니요? 박 노인과 팽댁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보아하니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데 저 아이를 내 양자로 드리겠소. 아주 비싸게 쳐줄 테니 값을 부르시오. 쌀 100가마? 아니면 기와집 한 채? 최만석은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태도에 박 노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말씀을 삼가시오. 복동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내 자식은 못 팝니다. 뭐라? 천금도 싫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최만석이 본색을 드러내며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숨어있던 덩치 큰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게를 에워쌌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아이를 내놓아라. 사실 저 아이는 내 핏줄이다. 5년 전 내가 잠시 잃어버린 내 아들이란 말이다. 네, 그게 무슨. 잃어버렸다니요? 이 아이는 엄동설안에 버려져 다 죽어가던 것을 우리가 살려낸 것입니다. 박 노인이 복동이를 등 뒤로 숨기며 맞섰지만 덩치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최만석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박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버려.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을 고하느냐. 내 놈들이 내 아들을 유괴에다가 앵벌이를 시킨 것이 분명하다. 당장 관하로 가자. 내 놈들을 유괴범으로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킬 것이다. 으앙, 할아버지, 할머니. 복동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박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최만석의 하인들이 복동이를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평화롭던 국밥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박노인 부부와 복동이는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운명은 어떻게 판가름 날까요? 관아의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온 국밥집 노부부와 그들을 노려보는 거상 최만석,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줄만 알았던 5살 꼬마 복동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상석에 앉은 사또의 표정은 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죄인들은 고개를 들라. 사또의 호령에 박노인과 팽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사또나리, 우리는 억울합니다. 정말로 버려진 아이를 거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최만석이 기다렸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또나리, 저 늙고 병든 노인들이 어찌 저런 영특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 귀티나는 얼굴이 딱 제 아들 아닙니까? 5년 전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저놈들이 아이를 훔쳐간 것이 분명합니다. 최만석은 준비해온 뇌물 목록을 사또의 눈짓에 슬쩍 비추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또 역시 개성상단의 거물인 최만석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확실히 노부부에게서 저런 아이가 나왔다는 건 믿기 어렵긴 하구나. 증거가 있느냐? 예, 여기 이 놀이개를 보십시오. 제 가문의 문양입니다. 아이 목에 걸려있던 이것이 바로 제가 아비라는 증거입니다. 최만석이 놀이개를 흔들어 보이자 구경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박노인 부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박노인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고 팽댁은 복동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5살 꼬마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곤 믿기지 않는 침착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관아의 마당을 갈랐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오호라, 내가 그 소문의 신동이구나. 그래, 어린아이가 거짓을 고하겠느냐. 말해보아라. 복동이는 천천히 일어나 최만석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저를 정말로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렇다면 제가 태어날 때 강보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최만석은 당황했습니다. 하인을 시켜버렸기에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리가 없었지요. 그저 놀이개 하나 넣어둔 것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건 놀이개가 들어있었지. 그것 말고 또 없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입혀보낸 옷가지나 물건 하나 기억 못하십니까? 최만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의 눈빛은 5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이놈이 건방지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자 복동이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종이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5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입니다. 제가 강보에 쌓여 있을 때 옷 속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복동이는 종이 뭉치를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가 종이를 펼치자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적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것은 살을 막는 부적이 아니냐? 그리고 뒷면에는 애구나 물러가라. 제발 내 운을 건드리지 마라. 사또가 글귀를 읽어내려가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복동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세상 어느 부모가 잠시 잃어버린 자식의 품에 저주를 막는 부적을 넣어둔단 말입니까? 그것도 내 운을 건드리지 말라는 글귀와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액바지로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제 운수 때문에 자식을 버렸다고?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최만석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다. 점쟁이가 시켜서. 아니, 내 말은. 최만석은 횡설수설하며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복동이는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핏줄을 눈밭에 버렸소. 헌데 이제 와서 내가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을 듣고 아비 노릇을 하러 온 것이오? 당신이 찾으러 온 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잃어버린 돈주머니일 뿐이오. 이놈이 입 닥치지 못해? 그래도 내가 너를 낳아준 아비다.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야. 최만석은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번쩍이는 금덩이와 비단옷을 꺼내 복동이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복동아, 잘 보거라. 저 늙은 노인들을 따라가면 평생 국밥 냄새나 맡으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나를 따라오면 이 금덩이가 다 내 것이다. 비단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먹으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자, 선택해라. 핏줄이냐 아니면 저 노인들이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노인과 팽댁은 숨을 죽이고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차마 붙잡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금덩이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최만석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뒤에 있는 박 노인과 팽댁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복동아. 박 노인 부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복동이는 팽댁의 거친 무명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쳤습니다. 가져가시오. 당신의 그 차가운 금덩이보다 우리 할머니의 땀 냄새. 나는 치맛자락이 내게는 더 따뜻하고 향기롭소. 나를 낳은 건 당신일지 몰라도 얼어 죽어가던 나를 가슴으로 품어 살린 건 이분들입니다. 복동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사또를 보며 호소했습니다. 낳은 정이 귀하다 하나 기른 정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제 부모는 저를 애군이라 부르며 버린 자가 아니라 복덩이라 부르며 키워준 이 두 분뿐입니다. 복동이의 절규에 구경하던 안악들은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쳤고 수염이 덥수룩한 장정들도 헛기침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또는 젖은 눈을 닦으며 판결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듣거라. 천륜이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최만석, 너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천륜을 저버리고 이제 와서 돈으로 자식을 사려 했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사또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자를 당장 하옥하고 무고한 백성을 괴롭힌 죄를 물어 곤장 50대를 쳐라. 또한 그가 가진 재물의 절반을 몰수하여 빈민구제에 쓰도록 하라. 아이고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내 돈, 내 금덩이. 최만석은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점쟁이의 말대로
두 개의 태양은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이 아비를 해친 것이 아니라 아비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꼴이었지요. 자신이 버린 복덩이가 결국 자신의 탐욕을 심판하는 태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년이 된 복동이는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단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복동이는 박노인 부부의 뜻을 이어 굶주린 이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나누어 주는 활인 장사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국밥 도련님,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고래등 같은 기와집 마루.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박노인과 팽댁이 앉아있고 그 앞에 훤칠한 청년이 된 복동이가 큰 절을 올립니다. 박노인 부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 대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춥고 배고팠던 그 겨울밤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영혼의 주인입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오냐 오냐. 우리 복덩이. 내가 우리에겐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비정한 핏줄 대신 따뜻한 가슴을 선택한 아이, 복동이. 진정한 불안 창고에 쌓인 금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따뜻한 복일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담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